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자연대 김인식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문재인의 그린 뉴딜과 진보 진영의 그린 뉴딜은 각각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린 뉴딜은 가능할까요?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해 발제를 해줄 노동자연대 정선영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는 노동자연대 경제담당 기자로 최근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발제를 먼저 들은 후에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발제를 듣는 도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발언도 환영합니다. 전화 발언은 3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토론 방식과 관련해 자세한 것은 채팅창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선영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연구소들과 기관들은 그 세계적 불황이 하반기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기후위기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자연에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확장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이 닥칠 수 있다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에 시베리아의 최고 기온은 무려 38도에 달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예년 기온보다 17도나 높았는데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산불도 예년보다 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호주 산불, 바하마를 휩쓴 폭풍에 이어서 올해는 중국, 인도, 네덜란드 등에서 거대한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는 이미 가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올해 5월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7 ppm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8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쭉 추적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없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엔 아주 급속도로 치솟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으로 닥쳐올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위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대안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방향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또 어떤 계급에 기반해서 이런 대안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 불황의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이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이겠다 하는 그런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탄소 배출 기업들을 규제하겠다 하는 내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 신재생 에너지나 또 수소차, 전기차 등과 관련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대표 기업으로 현대차가 꼽혔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수석 부회장 정의선이 그린 뉴딜의 정부 발표에서 관련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단일 정책으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것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이를 통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가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해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나 또 그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성해 만드는 수소차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OECD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한 그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재 그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가 후보일 때 애초 했던 공약을 어기고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지금 올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그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 설비 규모와 전망은 계속해서 증가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정부는 지금 4조 원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주해서 이를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추가 생산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시장 원리에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증가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긴 2018년까지 긴 시간을 두고 이제 그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는 급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거의 잘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제일 위에 있는 저 얇은 층이 그런 그 풍력이나 태양력 등등을 이제 모아놓은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들이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이런 그 산업들의 성장이 기존 그 탄소 배출 그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줄여오지는 못해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래프에서도 이제 그 점들을 또 보여줍니다. 다른 그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발전이 굉장히 그 성장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래쪽에 낮게 깔려 있는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시장적 기업 육성 정책으로는 그 탄소 배출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정책은 결국에 전력 생산을 더욱 민영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그 전력 판매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내용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력 민영화라는 방향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이 앞으로 더욱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그린딜 정책은 친기업적인 색채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는 2008년도에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기업적 녹색성장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지난 시기에 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해 왔고 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오고 있는 상황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그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부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생산과 유통, 사무실 건물 가동과 난방, 노동자들의 출퇴근,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재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에도 그 화석연료가 사용됩니다. 비료나 농약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도 화석연료 없이는 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 경쟁을 중시한다면은 이런 화석연료 기업들과 타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그린 뉴딜이나 기후위기 해결을 하겠다고 표방은 하면서도 이 화석연료에 기반해 있는 산업들의 지금 막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업들에 대한 경기부양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경기부양 자금으로 발표된 5,213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 중에서 무려 97.6%가 항공과 자동차, 석유회사 등 탄소 대량 배출 업종 등에 지원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에는
2.4%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죠. 이는 각국 정부들이 말과는 달리 그 자본가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적인 회색 산업들의 그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친시장적 기후위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녹색 분칠에 머물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친기업적 그린 뉴딜에 대해서 그 정의당과 녹색당을 포함한 또 환경단체들과 진보 진영의 많은 그 단체들은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결국 재벌 뉴딜이었냐 하는 논평을 냈고, 녹색당도 이것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 정부의 그린 뉴딜, 이런 위선적인 그린 뉴딜과는 다르게 그 정의당과 녹색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린 뉴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들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주의 정당들이 제시한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그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한 그 생산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2018년 그 유엔의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그 IPCC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IPCC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IPCC는 재앙을 막으려면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앞서 말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개혁주의 정당들은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없애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탄소 배출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 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에는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 뉴딜 제안은 2018년에 그 미국의 민주사회당의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제안한 바 있고, 또 지난해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참가했던 그 버니 샌더스, 또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이 제안했던 그린 뉴딜 정책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버니 샌더스는 그 대규모 국가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2천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그린 뉴딜 정책은 그 서구에서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그 투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2018년 8월에 그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발의를 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그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그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면서 수업 거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건물과 거리를 점거하는 등의 이제 직접 행동들도 막 벌였죠.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청소년들이 촉발한 시위는 지난해 9월에 150개 나라에서 400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배경으로 제기된 그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급한 조처의 필요성을 공식 정치의 의제로 올려놓는데도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탄소 배출 감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기후위기 해결과 자본주의 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에서 논점도 존재합니다. 이 개혁주의 정당들은 변화를 위해서 그 정부와 노동자 기업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그 정의당과 녹색당 등과 환경운동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 뉴딜 기본 원칙 공동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선언에서 그 정부의 그린 뉴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그린 뉴딜을 위한 계획에 정부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전에도 미래세대 새로운 산업, 또 시민사회 및 노동자와의 정치동맹, 즉
뉴딜 정치동맹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이루겠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 및 정부와 대화 타협을 추구하는 방향은 그린 뉴딜의 애초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대화 타협 추구로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 제동을 걸 동력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의당이 지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특별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은 담았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 전력 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방향이 정의당 그린 뉴딜 정책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여야 의원들과 기업인 그리고 국가 관료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한 듯합니다. 이처럼 기업주나 국가 관료 정치인들과 타협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다 보면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애초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 진영의 인사들은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국가를 활용해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게 탄소 배출 기업들을 규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핵심 동력도 위로부터 국가기구에 참가하거나 또는 선거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경찰의 흑인 살해에 항의에 벌어진 그런 대규모 시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전 수십 년 동안 선거에 의존해 왔던 것보다 이번 대중투쟁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가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급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군대나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거대한 관료기구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도 결국은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도 노동계급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즉 자본 축적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에서 기업들 간의 이윤 경쟁은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도 이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 제국주의적 경쟁 압력은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인 파리협약 탈퇴를 추진하면서 이 기후위기 대처가 중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이 국가를 이용해서 기후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한계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의 좌파개혁주의 정당인 이 시리자의 사례일 것입니다. 그 시리자는 유럽 커뮤니스트 공산당 좌파와 또 녹색당 계열의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정당이었습니다. 이 집권했을 당시에 친환경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꽤나 불러일으켰었죠. 하지만 시리자는 자신의 그런 집권 과정에서 이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타협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이제 배신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 이것은 환경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이용해서 개혁을 제공하려는 개혁주의 정치는 결국 결국 그리스의 시리자처럼 지배자들의 압력에 타협해 긴축 정책 등을 받아들이며 길들여지거나, 또는 1970년대 칠레의 아엔데처럼 쿠데타로 쫓겨나는 식의 압력에 놓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돼 왔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일부 기구를 활용해서 기후위기에 대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를 하려면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정신나간 이윤 경쟁 논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재난이 닥쳐오고 있고, 또 많은 생물들의 멸종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녹색 기치를 들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 그들은 경쟁을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업들의 이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들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려고 막대한 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기후위기를 막을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일 것입니다. 작고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키드런은 1970년대 미국 생산물의 60%는 무기와 광고, 사칭품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은 단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8억 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만약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면 이런 낭비적인 생산을 바로 중단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생산을 통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일관되게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윤 경쟁 논리와 타협하지 않는 혁명적 정치를 추구할 때만 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후위기와 또 경제위기 모두의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주장과 토론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채팅창을 이용해도 좋고요. 전화 발언도 환영합니다. 자세한 것은 채팅창 공지를 봐주시고요. 자, 참가자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남기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많이 회자되는데 그린 뉴딜 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좀 기초적인 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먼저 좀 답을 해 주시고요. 발제자의 답변을 드린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네, 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 그린 뉴딜이 이런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주장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친기업적 그린 뉴딜에서는 물론 관련한 기업들이 일부 이윤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걸 발표한 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관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죠. 하지만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 일부 기업들의 이 이득을 보는 것을 넘어서 경제위기 자체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 그린 뉴딜의 규모 자체를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2020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43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는 43조 원을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43조 원은 1년에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은 대부분 다 쓰셨을 텐데 재난 긴급 지원 이제 이거를 받는데도 14조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14조 원을 그렇게 넣었어도 지금 경제는 별로 회복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7조 원을 더 쓰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은 그 규모 면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국가 투자를 통해서 이것보다 만약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재정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는 좀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이윤율이 저하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비롯했습니다. 투자한 것 때문에 투자한 돈 대비 기업들이 뽑아내는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하해왔고 지금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투자는 그런 기업 투자를 일부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에서 이윤율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때도 경제 위기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잃어버린 20년이다 하는 상당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한 재정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지지부진한 불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윤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30년대 대공황 때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국가 투자를 통해서 경제 위기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전화 연결됐나요? 예, 그러면은 전화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전 김준효라고 하고요. 그 영미권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발제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미권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처음으로 이제 나온 때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이제 도발적인 요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컨대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하게 감축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정부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발제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책이 기후위기에 맞선 대중투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취지와 적절한 배경들이 있었음에도 현재로서는 표류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영국에서 제러미 코빈이 내세웠던 녹색 산업혁명 같은 정책들은 노동당 대표가 현재 매우 우경적인 인물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반실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제기했던 그런 그린 뉴딜 정책들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자신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캠프의 정책팀에서 기후변화 관련 의장으로 있는데, 최근에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문구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서는 삭감되거나 타협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컨대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제로로 한다고 했던 애초의 공약은 향후 5년 안에 미국 전력 소비량의 한 5%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걸로 교체가 된다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한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또 중요한 타협은 이런 정책을 누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 민주당은 집권에서 소위 그린 뉴딜 정책의 많은 재정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런 걸 한다는 애초의 안들이 완전히 삭제돼 있고, 반면에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폭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발제자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는 이런 찔끔찔끔한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경쟁 논리에 맡겨진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자원을 즉각 투여해야 하는 매우 허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바이든 같은 지성 정치인들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이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의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잘 이용해 보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이 논리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 정치적 방향으로 해야지만 이 애초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타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 수호자들에게 기대고 이들에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 자신이 인류의 자원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 기후변화를 진정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화 발언하는 사이에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또 들어온 것 같거든요. 바로 연결될까요? 자, 그러면은 그 전화 발언 연결하는 사이에요. 제가 그 정상현 기자에게 또 하나 질문을 더 추가로 좀 던질게요. 네. 보면은 국가를 통해서 이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은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 시도들이 또 어떠한 한계에 봉착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국가를 통해서 그 기후위기를 막자 하는 것은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좀 주로 많이 벌어졌던 것은 뭐였냐면 NGO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시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NGO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2008년도에 그 이명박이 그 녹색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4대강 사업 같은 거 추진했을 때 그 환경운동연합의 당시 최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은 그 이명박 정부에 참가를 이제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많은 NGO 출신 활동가들이 이제 그런 환경부라든지 다양한 정부 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도 이제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이제 그 비판을 했듯이 이런 식의 그 정부 기구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서 NGO 활동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부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지금 이런 이제 NGO 활동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말로는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반환경 정책을 펴는 그런 정부의 실상을 가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그런 자유주의 정부들에 참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직접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그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방향을 추진했던 것도 있었죠.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냥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지난 역사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많이 타협을 해왔던 이제 경험들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구상했던 그런 개혁주의의 사례로는 시리자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유럽 커뮤니스트 공산당 좌파와 그리고 녹색당 계열의 활동가들이 함께 그 결성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5년도에 집권했을 당시에 이들이 친환경 정책을 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꽤나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시리자가 했던 약속이 뭐였냐면 전력공사 원래 전력공사를 민영화하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민영화 계획을 중단시키고 국영화된 그런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재생에너지 육성 방향은 민영화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유럽연합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들이 다들 민영화를 이제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하지만 시리자 같은 경우에 집권을 하면 이후에 그 유럽연합이라든지 IMF가 강요했던 그런 긴축 정책에 타협을 했었고, 그러면서 전력공사 민영화를 본인들 스스로가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로 본질 약속과는 다르게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고, 무엇보다 심각한 그리스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는 그전보다 더 느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리자 정부도 국가 간의 경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게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지중해 동부에서 그 천연가스가 새로 발견이 됐었어요. 그 화석연료인 거죠, 사실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리자 정부가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집트의 독재 정권과 그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에서 그리스와 터키 등이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방향을 추진한 것이었죠. 이처럼 그 시리자 정부의 실험은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 압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줬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고요. 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채팅창에 질문이 없어서 혹시 유튜브 측에 문제가 있나 했더니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형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후 문제에 관한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저항은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이 그렇게 1년에 7종이라도 그린 뉴딜이라면서 조처를 취하는 건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런 기후위기 저항 압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왜 그런 뉴딜이라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또 돈을 얼마라도 투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화 발언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정세현 기자가 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전화 연결됐나요? 네, 그러면은 또 한 분의 그 전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울산에서 활동하는 김지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기차와 구조조정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생산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 인력이 많이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전기차 도입으로 이제 인력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측의 압박을 수용해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약 1만 명 감축을 합의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려고 이제 새로운 설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인력을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에 필요한 일부 공정을 없애면서도 새로 도입해야 하는 전기차 공정이 있는데 이건 또 외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또 이제 전기차 생산을 하려면 좀 생산 속도를 조금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만큼 또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력이 줄을 수가 있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지금 이제 정당하게도 외주화를 반대하고 기존 인원을 줄이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생산 속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전에는 생산 속도를 높이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않더니만 이제 와서는 속도 낮춘다고 이렇게 인원을 줄이냐 하면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윤에 눈이 먼 이 자본가들에게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아마 낭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 논리로 보지 않는다면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동 조건이 후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 이윤 논리에 반대에 싸워서 고용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관점도 갖고 있으면서 친환경 정책을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자들 조건 후퇴를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투쟁을 완전히 지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례로 정의당 그 심상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그린 뉴딜의 일환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임금 저질 일자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낳는 것인데도 뭐 그런 거는 침묵을 한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 투쟁이 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노동자 착취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일이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은 투쟁을 발전시켜서 체제 자체를 바꾸고 진정한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동자 투쟁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런 혁명적 정치를 갖고 투쟁이 발전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발언을 하는 도중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유나연님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환경에는 어떤 문제점을 낳았으며 그 당시에 비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고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정서영 기자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마치 예측이나 한 것이냐 그런 토론을 한가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좀 네.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하고 갈까요? 네네. 네. 먼저 그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앙이었죠. 이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이제 강에 막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 볼을 쌓고 이러는 과정에서 녹조라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도 막 나왔었는데, 그 물이 완전히 녹색으로 녹조가 가득 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완전히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그래서 온 사계 그 강을 다 파헤쳐서 진짜 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녹색 성장이다, 친환경이다 하고 표장했던 대표적인 위선적인 사업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핵심적으로 노렸던 효과는 이런 이제 지원을, 그 정부 투자를 통해서 건설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한 것이었죠. 건설기업들이 이윤을 위해서 추진했던 일을 마치 환경사업인 것이냐, 그 녹색 포장을 했던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이런 기후위기, 한국에서는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운동이 막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왜 정부는 이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런 환경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지배자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눈 감을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윤을 계속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계속 이제 벌어야 되는 그런 그 체제인데, 그런 자연 기후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상당한 또 체제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뭔가 대책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에 당장의 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한 정서로 존재를 하고, 그 세계적으로 벌어진 운동의 그 영향 같은 것이 또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또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종의 그린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안을 걸어야 한다는 압력을 한국 그 지배자들도 받고 있고,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식의 대안이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 이윤 논리 속에서 이런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 화석연료 기업들이 핵심에 존재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친환경 기치를 거는 것은 결국 그 녹색 위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들의 그런 모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전화 연결됐나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전화 발언을 한 번 더 듣고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그린 뉴딜을 제안하는 국내 단체들 중에는 녹색당도 있습니다. 이 당의 리더들 중에 일부는, 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경제 성장과 발전 그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 같은 걸 멈추려면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등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등, 아니면은 화물노동자들의 그 사실상 임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유류 보조금 같은 거를 폐지하자는 주장들을 하죠. 저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제 나름의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녹색당의 지도자들 같은 생태주의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의 인간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살려면 지구가 2.5개 정도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관점이 사실 얼마나 이상한지를 살펴보려면 다른 동물들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지구가 바이러스를 수용할 능력에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면
비슷한 이상한 주장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일부로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로서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인간은 자연을 아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얻어야 되는 결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개발이 너무너무 더뎠습니다. 절약을 위한 기술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개발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기술들을 진작에 발전시키고 적용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생산 능력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능력에 이 발전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제약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는 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자본가들의 이윤 논리에 따르고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지가 순전히 정부 고위층이나 기업 이사회실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생태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종종 체제의 문제를 석유 중독이니 소비 중독이니 하는 등등의 말들로 개인의 심리로 환원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개인적 실천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집단적 운동에 참여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채팅창 질문 중에 한 분이 문재인은 왜 그런 7조 원이라도 쓰려고 하는지 이런 물음을 던지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집회나 시위, 파업 같은 이런 직접 행동만이 정부와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단들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정부는 다른 여러 가지 압력에도 반응을 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 갖고 정부가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갖고 무슨 직접 행동 같은 게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선출되고 어떤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그들 자신의 명분 때문에라도 이들은 대중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반응하는 것, 뉴딜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압력에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전화 발언을 연달아 듣는 사이에 또 채팅창에서 지금 활발하게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데요. 이재영 님이, 이명박의 그 4대강 사업이 원래는 대운하 사업이었다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서 4대강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던 그 시절의 기억을 하게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은희 님이 4대강 사업과 녹색 성장론은 좀 다른데, 당시 환경운동 측은 4대강 사업에는 반대했지만 녹색 성장 정책에는 비판적 개입 입장을 취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유정님이 분명히 어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 위기도 해결하고 기후 위기도 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렇더라도 당장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자본주의 하에서도 친환경 산업과 거기에 따른 일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칭 기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적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성 질문을 이렇게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발제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 발언을 신청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장이 지금 연결됐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혹시 추가적으로 짧게 한 번 더 네. 정선영 기자님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당장에 그런 친환경 사업에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요구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민영화 방식으로 그런 재생에너지를 산업을 육성하는 식의 이런 방향을 추진을 하지 말고
직접 그 국가 투자를 확대해서 제대로 된 그 재생에너지 산업을 늘려라 하는 식의 요구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정부가 그런 그런 지금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을 규제해라 하는 요구들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실 그 탄소 배출 그의 핵심적인 부분은 60%가 다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 소비 이런 차원으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에게 규제를 강화해라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요구들이 과연 그 자본주의 내에서 그 과연 다 성취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좀 그 유보적인 입장을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그런 체제의 이윤 경쟁 논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응하려면은 정말 빠른 속도의 대규모의 집단적인 조직화가 그런 이제 그 생산 자체를 집단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 신속하게 벌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속한 전환을 자본주의 내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맞서서 운동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 이윤 체제와 계속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과정,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명적인 정치를 가지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운동 속에 개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윤 논리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혁명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운동들을 더 잘 전진시킬 수 있다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토론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 타임에서 제가 노동자연대 구독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자연대 TV를 꾹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있는데요. 또 한번 또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 의견 겸 제 의견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막 그린 뉴딜 그 발표하면서 막 현대차를 막 그린 뉴딜의 막 대표 기업이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게 좀 위선적이고 되게 우스운 일인 것 같은데, 왜냐면 현대차는 대표적인 이제 회색 기업인데 그냥 뭐 친환경 차 몇 개 만들고 뭐 그런다고 막 그런 친환경 딱지를 붙여주는 게 되게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좀 많은 기업들이 막 핑크워싱 하듯이 그린워싱 같은 것도 많은 기업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막 자사 제품들 중에 막 이거는 뭘로 어떤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고 막 이걸 만드는 데는 뭐 탄소가 얼마나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자기들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거를 막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막 나이키도 막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화나 막 옷들이 막 친환경 소재 또는 뭐 재활용한 뭐 그런 섬유 그런 걸로 만든다고 되게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은 좀 환경에 대해 좀 위기감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러면 그냥 일반 제품보다는 그렇게 친환경 소재로 만든 나이키 제품을 막 사게 되고 하니까 그런 나이키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환경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꽤 많은 제품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걔네들이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 뭐 수천 개 중에 한 수십 개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또 실제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들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걸 친환경 제품, 그린워싱한 제품으로 막 돈을 막 벌고 그 돈으로 또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위선적인 거를 봤을 때 기업들이 아무리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 그런 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나이키의 경우 제가 이렇게 뭔가 확인을 할 수 있거나, 또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명백한 회색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얘네가 이제 친환경 기업이 아니다, 뭐 녹색 기업이 아니다, 그런 거를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제가 모르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실제로 내놓는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 서지혜님이 또 하나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마트 그린 학교로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 설비 등을 구축해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공이 발주를 하고, 대신에 이 시공 투자는 이제 민간에게 주는 BTL, 이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노상해왔던 요상한 시장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름은 민주당 정부인데 이전 정부와 유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세현 기자께서 정리 발언을 하실 때 아마 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지금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그래서 지금 한 분 정도만 더 전화 발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 정세현 기자의 정리 발언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팅창에서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셔서 토론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잠시,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전 정부가 이런저런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과학자들 실제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수적이라는 IPCC, 그러니까 UN 기후변화 패널조차 2050년까지는 이른바 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은 물론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가장 급진적인 그린 뉴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연사께서는 그린 뉴딜이 이런저런 타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타협이 없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일국적 수준에서라는 건데,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이 온실가스 배출하면은 발전소를 떠올리고, 발전소가 분명히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 중 가장 큰 부분은 운수와 공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그나마 자급자족한 나라가 많으니까 일국적 수준에서 한 나라에서 밀어붙이면은 전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과 운수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근래 좌파 중에 가장 급진적으로 그린 뉴딜 표방했던 제레미 코빈의 계획을 보더라도, 그는 결국 그 발전 부분 말고 제안하는 게 정부의 어마어마한 큰 기금을 조성해서 고민해보겠다. 또 다른 나라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국 자신이 세계 9위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은 더 커서 5위인데,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들을 필요한 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체 제로 탄소 아니면 수입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 생산이 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특히 수출 문제는 각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이고 타협 없는 그린 뉴딜 하더라도 결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랑 마찬가지 문제, 즉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너가 많이 배출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할 거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세계적 수준에서 불필요한 운수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지점에서 생산하고 분배할 때만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좌파적인 그린 뉴딜조차 일국적 수준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상적인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일국 사회주의가 불가능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국 그린 뉴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끝으로 채팅창에서 한 분께서 이제 정부가 친환경 사업하면서 민간 기업에 맡기는 거 어떻게 할까 하셨는데, 저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거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후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 이윤을 취하냐는 거죠. 그 기업에게 이윤을 보장할 돈으로 오히려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라고 요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언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해주셔가지고요. 다들 좀 고맙고요. 이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을 텐데요. 지금 노동자연대 신문이 이번 주에도 지금 핫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노총 임시대대가 있고, 여기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폐기되느냐, 뭐, 아니면은 그 반대가 되느냐의 문제가 기로에 서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신문을 좀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 뭐 사회적 여름 휴가라고는 하는데, 그 시기에도 노동자연대는 계속해서 온라인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좀 관심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선영 기자의 정리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좋은 질문과 발언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온 질문과 의견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 분이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그린워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단 한 기업만으로도 10%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 그린워싱이 아주 또 많이 하는 기업이죠. 포스코 앞쪽에 대문에서부터 그린이라고 하는 거를 막 크게 써놨고, 여러 이제 관련 단체들을 지원한다 하는 걸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반환경적인 그런 기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기업들 중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체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기업을 하나하나씩 확대해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체제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탄소 기반한 산업들, 화석연료 기업들은 워낙 체제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의 여러 자동차, 등등의 철강, 시멘트, 등등의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화석연료에 기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윤 논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외곽에서 재생에너지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체제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윤 논리 자체에 도전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스마트 그린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스마트 그린 학교를 하겠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를 보수하겠다는 거는 너무 그냥 그린 뉴딜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십 년이나 지난 그런 낙후한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고, 냉난방 같은 거 다 단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생생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것을 그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이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결국에는 교육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했다면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민간 기업들이 이윤을 다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또 재정 부담을 더욱더 이제 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들 해주셨던 것 중에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처음 제안이 됐었고, 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아 코르테스가 나름 운동의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을 했음에도 지금은 바이든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린 뉴딜을 주창한 이런 정치인들과 그린 뉴딜에 나름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보낸 평범한 그런 개혁 염원 대중들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그런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버니 샌더스의 그린 뉴딜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 그 버니 샌더스의 대선 그 도전이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선거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거래세 행동이, 자신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대중투쟁에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 속에서 또 그 사실 버니 샌더스가 이 투쟁 속에서 그 운동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한편으로 왼쪽으로 급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이 제기됐을 때, 또 그런 거에 기대를 보내는 기층 대중의 염원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개방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개입적으로 이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이 녹색당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고 한다면은 그 녹색당은 탈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정의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 속에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도 이제 물론 더 크게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강조하긴 하지만 평범한 노동계급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지금 기후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모종의 성장 자체다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장이냐 하고 저는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자본주의적인 성장 같은 것이 지금 기후위기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것들, 태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을 유지해온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후위기의 원인의 초점을 그냥 개인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문제다 하는 점으로 초점을 분명히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 개인의 소비에 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흐리게 되고 운동의 초점을 체제로 향하게 하는 것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그 현대차에서 전기차 등의 구조조정, 노동자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우리가 지금 그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이 기후위기의 고통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걸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에 맞서서 가장 굉장히 잘 싸웠던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그 지난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노란조끼 시위였습니다.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경우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하려는 조치, 그러니까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에 맞서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거래에 나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해서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진정으로 기후위기를 멈추려고 한다면은 그런 이윤체제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이윤 중심의 그런 화석연료 중심의 생산체제를 멈춰야 하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세금을, 유류세 같은 걸 조금 더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런 기후위기의 고통전가에 맞서는 그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그런 진정으로 자본주의 체제 이윤 논리에 맞서서
이웃 논리를 멈출 수 있는 동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과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착취라는 문제, 이것이 뿌리가 같다 하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을 위한 생산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자연 환경을 더 많이 수탈하는 그런 방향의 환경 파괴적인 생산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기후위기 또 환경 문제를 위한 운동과 이 노동자들의 운동을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기도 하고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운동을 연결시키려면은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논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혁명적인 조직이 있을 때 이런 두 운동을 더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의 전술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술을 바탕으로 이 두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확산하는 방식의 그런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적인 혁명적 조직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운동을 이제 벌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발제를 정리하는 중에도 지금 몇 분이서 채팅창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온라인 토론의 시스템상 그걸 다 이렇게 다루지 못한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전화 발언하신 분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좀 토론하시고 나중에 좀 공유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지금 원래 정선영 기자가 시청자분들에게 꼭 소개해 줄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까요? 네네. 네.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삐딱이를 위한 환경 가이드인데요. 마르크스주의와 반자본주의 생태학이라는 책이 있고, 마르크스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환경 파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런 통찰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 닐이 쓴 기후위기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시장주의적인 방식의 기후위기 대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두 책 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저자들이 10여 년 전에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책 내용에는 약간 자본주의 내에서도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고도 개혁해 기후위기의 대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는 약간의 유보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하지만 혁명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방향의 그런 이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영국 SWP 내에서도 하나의 논쟁이 됐던 거라고 하고 지금 입장이 수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본주의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후위기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어둘 필요가 없다. 열어두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방향으로 입장들이 수정이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가 아닌 혁명을 통해서만 지금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나온 글들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다 주장을 담고 있고, 저도 오늘 발제해서 그런 방향의 주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점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고요. 정선영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